네, 9월 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뭐 코스피 지수로는 한 0.7%, 코스닥은 한 1.6%, 코스닥이 좀 빠졌네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 체감은 한 뭐 3, 4% 이상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시장 보시면 이제 내일 만기도 있잖아요. 내일 만기도 있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 좀 체감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심각하게 좀 이렇게 손해 입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들 좀 바랐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하이닉스 들고 있으면서 가슴앓이 했던 분들은 오늘 좀 괜찮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대형주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특히 오늘 뭐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바이오 사이언스, 뭐 삼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한국도 이제 사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전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오늘 이제 나온 게 이제 뭐 민주당 의원의 그 발언하고, 뭐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부터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카카오의 그런 독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 부를 때도, 그렇죠, 택시 부를 네, 때. 그것도 이제 뭐 돈을 따로 이제 비싸게 이제 가맹비처럼 이렇게 내는 그런 가맹 택시한테만 자동으로 막 배차가 되고, 맞아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기사분들은 잡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의 이제 골목상권 침해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사실 좀 배달 시장이 커졌는데 돈은 배달 앱만 많이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막 손해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독식해가는 시장인데, 요새 보면 이제 카카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료 서비스였었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서 손에 익숙해지게 하고 없이는 못 살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유료화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비용을 계속 또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져 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계속 이제 상인들이라든지 뭐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계속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이 그게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카카오가 더 이제 타격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그런 독점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도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자회사가 뭐 120개 가량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일각에서는 뭐 다 상장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상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규제의 내용 자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파이내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교 검색인 거죠. 뭐 요쪽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가 좀 더 유리하다, 뭐 여기가 좀 더 싸다, 이런 식으로 비교 검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부분들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으로 많이 연결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특히 카카오페이는 전체 매출의 한 32% 정도가 보험이라든지 이제 대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쪽에서, 이런 중개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잘못되면 사실 또 상장에도 약간 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상황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권 해석 내려진 게 법적으로 지금 불법이다. 그러면 이 법대로라면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중개업 허가를 받거나 그 이후에는 그런 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뭐 중개업 허가를 해주는 건 또 금융당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신청을 해서 중개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카카오뱅크는 중개 허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아까 기사에는 중개업 허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의 은행들보다 너무 좀 확장적으로 커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규제되는 부분들, 또 그 안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강력하게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급락을 했고 또 뭐 관련되어 있는 또 반대로 오늘 또 보험업종이랑 은행업종은 또 반대로 올랐어요. 왜냐면 기존의 그쵸. 구금융권은 혜택을 받는 경쟁자 하나가 쓰러지는 그쵸. 것 같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 인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너무 이제 초저금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금융 섹터가 또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동안 좀 카카오한테 밀려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융권에서 좀 반등 오늘 보험주들도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부터 하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걱정 많이 그렇지. 왜냐면 하시더라고요. 손절할 타이밍이 없었죠. 그냥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사셨다기보다 예전에 좀 사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수익을 났는데 일단 고점을 봤잖아요. 그럼 빠지면은 내 본전은 고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수익은 나 있는데 여기서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버티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우왕좌왕하면서 못 자르신 분들도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게 정부가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도 공산당의 권력이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인터넷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또 특히 지금은 유용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카카오한테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번에 국민 지원금 주는 것도 국비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카카오에서 바로바로 알려주듯이 이렇게 좀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좀 강하게 침투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피해보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계층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강하게 미쳤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규제로 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좀 우려에 우려가 섞이면서 매도에 매도가 나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장중에 나온 뉴스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상당히 오늘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늘 사실 많이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여기다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규제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것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뭐 120개 가까운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개가 걸릴 수 있죠. 지금 하나는 금융과 관련해서 하나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삼성은 안 되는데 카카오는 왜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카카오는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그렇다시피 대기업 집단인데 그러니까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문어발식으로 너무 확장시켜 놓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좀 영향력이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카카오가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고려하면서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최근에 NC소프트 빠진 논리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가장 그러한 그 규제의 그 당위성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 간에도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같은 논리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참 편리하거든요. 카카오 대리 저도. 아니면 그쵸. 카카오 택시 부르면 편리해.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사업으로 조그맣게 먹고 살던 그 중소 사업자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뭐 개인 택시 뭐 이런 맞아요. 회사 택시 맞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이 확 뺏기니까 아니, 없어진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저 예전에 이제 콜택시를 타고 다니면 저거 맨날 부르면 타고 다니는 택시 기사님들 있었거든요. 그분들 되게 힘들어지고 그 택시 회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택시 회사들 작은 데들은 또 합병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거의 다 두 손 들고 만세 부르고 카카오 진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제 가맹 택시 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을 가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너무 이제 좀 그리고 생활에 스며들었죠.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뭐죠 여러 가지 지금 성공한 그 기업들 보면은 거의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손잡고 성공하지. 맞아요. 예. 그러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정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카카오 대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타다 같은 경우는 되게 규제를 심하게 해서 그냥 접었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그냥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아까 뭐 저희가 배달앱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편하게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손해는 오히려 그 상공인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게 이슈가 지나가는 일회성 바람이냐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을 크게 바꿀 만한 중국처럼 이게 그런 태풍이 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 어떤 네. 변곡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은 이 금융에서 시작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카카오가 펼쳐놓은 그 문어발 다리들이 이제 잘릴 수 있는 위기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생해야 되는데 상생하고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생하고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카카오 진영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수굴이 들어왔는데 돈은 전부 카카오 혼자서 벌게 되니까 그럼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빚 좋은 개살구처럼 겉으로는 남지만 속으로는 안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카카오한테 수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장일단이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우리 뭐 투자자 입장에서만 먼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쵸.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야 되냐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의 시작이냐 이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지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라는 게 한번 아시잖아요.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바닥에 나올 때까지 저 NC소프트도 저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뭐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 그것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못해 오늘 자사주 매수 거의 2천억 가까이 했는데도 마이너스로 끝나잖아요. 뭐 물론 한꺼번에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가다가 이제 여론, 이제 군중 심리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계속 잘 유용하게 먹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카카오가 싼 가격대가 지금 아니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 비쌌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차트 분석해드릴 때 뭐 14만 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해서 제가 이제 올라와도 15만 5천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못 나오면은 한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뭔가 이렇게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빠지면 그 빅 이벤트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방향성을 쉽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 건 이외에 다른 건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다들 좀 의구심에 눈을 뜨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준 게 바로 그거였었는데 그렇죠. 계속 지속되는 네, 그 계열사들의 힘. 그게 훼손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훼손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뭐 물론 등락은 할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추세를 막 만들면서 강하게 가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가 그 의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약간 뭐 조정을 받았어도 크진 않았고. 그리고 다시 다 회복을 했고. 근데 그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우리의 플랫폼 기업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중국 쪽에 비슷하지 않나.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맞습니다. 하나의 그 플랫폼 그 앱에 그 뭐죠?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네, 뻗어나간 네. 거라. 네. 그 중국의 논리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깝게 작은 사업자들이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익을 그 논리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참 맞는 말씀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거 건드리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독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미국도 그 부분을 쉽게 건드리기는 힘들다라고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잖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인앱 결제를 막는 것 같은 그런 법안들이 생기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도 그런 거에 좀 움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법이라는 게 그 각국마다 좀 다르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보니까 중국의 뭐 어떤 기업은 아이폰, 애플이 자기네 이제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면서 아이폰을 국내에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뭐 소송인가 뭐 소원인가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중국 당국에서 만약에 받아주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또 공산당이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마구잡이로 이제 규제하는 것만 보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동 부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너만 잘 살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게임도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규제를 했고, 오늘 엔터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그 역시도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매체에 출연하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검증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건전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증을 해서 출연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엔터주들도 우르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급속도로 한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들이 최근에 좀 계속 규제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물결 자체는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막았다고 해서 넘치지는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막아둘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막고 나서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져가주는 역할을 해줄지, 아니면은 막았는데 이걸 넘쳐가지고서 거의 뭐 이렇게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풀어주고 이쪽이야 하면서 만약에 호응시켜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은, 중국을 비단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빈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빨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이익을.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한 곳이 오늘 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럼 보시면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제 얼굴을 약간 치워야 되겠네요. 제 얼굴을 약간 치워야 되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약간 좀 옮길게요. 네. 네,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2,200억대 매도를 했죠. 코스닥은 이제 1,800억대 매도. 뭐 이렇게만 보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기관도 상당히 많이 팔았고 연기금도 상당히 크게 투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외국인들 매도하면서도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 것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좀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체감은 상당히 큰 편이었었잖아요. 네, 이쪽 잠깐만요. 근데 체감 큰 거에 비하면은 2,200억 매도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1조, 2조도 할 때도 있었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항상 1조, 2조 할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하나만 때린 거였었고, 때렸죠. 네, 오늘 놓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2,200억밖에 팔지 않았지만, 아까 오늘 이제 일별 이제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쪽으로 한번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카카오만 해도 오늘 4,300억을 팔은 거잖아요. 4,300억. 네, 네이버를 2,200억대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를 690억, NC소프트를 400억, 그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390억. 오늘 참 공격적으로 빠지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빠졌네. 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도 공격적으로 많이 빠졌고, 오늘 명신산업도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또 LG생활건강도 많이 팔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랭킹되어 있는 것들이 또 주로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보면 SK텔레콤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오늘 셀트리온도 많이 팔았고, LG전자도 오늘 계속 속절없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랬었고, 뭐 LG화학도 매도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팔아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좀 보면은 또 거꾸로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는 또 많이 샀죠. 지금 하이닉스는 한 1,000억대 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아도 이제 930억대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860억대, 효성 첨단 소재도 많이 샀고, 크래프톤도 뭐 지수 편입 때문에 뭐 보유수가 풀린다 어쩐다 해도 일단 매수는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노베이션이나 오늘 동국제강 상당히 좀 주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철강주하고 화학주 좋았어요. 롯데정밀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샀죠.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8%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학 같은 경우도 뭐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았었고, 오늘 SK케미칼도 간만에 정말 바닥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저도 보면서 뭐지? 막 이랬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행동주의 펀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팔아가지고 우리 배당 줘라, 개인 투자자분한테 배당 주면은 뭐 30 몇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거의 2배로, 주가만큼의 배당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누가 준대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가가 오늘 오른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만큼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의 한 83% 정도 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 싸네 그러면서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반응이 좀 많이 좋았었던 좀 상황이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상대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기는 했지만 많이 빠졌던 흐름이었었는데요. 뭐 코스닥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거의 오늘 바이오 주식들이 거의 추풍 낙엽이었었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보시면 이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게임의 위메이드, 오늘 메디톡스도 좀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SM 같은 경우도 엔터 때문에 아까 중국 저희가 규제 관련 뉴스 때문에 엔터주들 좀 많이 빠졌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바이오 주식들이 거의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죠. 빠진 쪽에서 산 쪽에서 본다라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다 2차 전지죠. 네, 에코프로 BM하고 최근에 뭐 대주전자 뭐 급등이 급등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뭐 어차피 뭐 지수에 들어가는 편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다 2차 전지예요. 지금 보시면 PNT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하고 수소 아니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오늘 또 탄소 배출권은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뭐 수소가 관련되는 수소 연합도 출범식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회사, 철강회사, 정유회사는 다 수소할 수 있다고. 다 2차 전지 소재도 할 수 있고 다 관련돼 있어요. 조금씩. 다 할 수 있어요. 그 기업들이. 특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고 철을 이제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 수소 운반. 수소도 이제 운반할 때 상당히 좀 안정화가 필요해요. 기체로 운반을 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액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들이 다 있는 업체들이 다 화학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들.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저장하고 이제 충전시설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예전에 굴뚝산업이었던 업체들이 현대차랑 손잡고 우와 이제 수소 한번 밀어붙여보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간에 코스닥은 바이오 쪽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고 어제 미국 시장 좀 바이오가 안 좋았었거든요. 바이오 쪽에 매도가 많았고 원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바이오가 많죠. 그래서 좀 매도가 많았었고 거래소는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하고 쭉 하고 이제 그동안 좀 조정 받았었던 뭐 하이닉스나 기아나 삼성전자 이런 쪽을 매수해주면서 방어가 되면서 내체감 지수는 안 좋은데 지수는 생각보다 덜 빠졌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 외국인이 지금 매도액이 한 2,200억 나왔지만 또 산 게 또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오늘 카카오 네이버를 그쵸. 판 돈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두 개만 합쳐도 7천억이잖아요. 그걸 판 돈으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2천 몇백억밖에 매도가 안 나왔으니 나머지 5천억 이상은 샀단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고 기아고 뭐 기타 등등이겠죠. 삼성전자고. 예, 다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하고 화학 쪽 섹터주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자동차 쪽도 많이 매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개별 기업단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결국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갉아먹으면서 주가를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솔직히 그 신규 상장된 IPO 대형 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기업들이 다 피를 봤어요. 그렇죠. 유동성이 흡수가 네, 돼가지고.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시장의 섭리거든요. 뭐 저희 항상 쉽게 말하지만 이제 화무 11홍이라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꽃이 폈으면 질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에서 또 음지가 또 양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되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상당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끝까지 승자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올라온 빅테크 기업들 보신다라면 뭐 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올라온 기업들 보면 다 거의 1년 반 이상을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쉴 때도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끌어올렸던 세력들이나 세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걸 끌어올렸던 자금력들,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팔고 싶을 거잖아요. 수익 실현 하고 싶을 거잖아요. 사람인지라 많이 오른 건 팔고 싶고 많이 빠진 거는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네. 아까 뭐가 제일 궁금하시죠? 일단 우리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전에 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에 대한 분위기 먼저 보죠. 네. 개별 종목. 아 진짜.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내일 장에서 조금 더 빠졌을 때 저가 매수 들어갈 거냐 아니면 당분간 좀 멀리 해야 되냐.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반등하면 줄이고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 비중을. 네. 반등한다고 역시 저점 매수야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이 거래 이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의 이 엄청난 거래량이잖아요. 거기다 공매도까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번 볼까요? 공매도가 카카오가 오늘 이거 보세요. 수량이 120만 주가 넘게 공매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카카오 공매도 수량 보세요. 6만 주, 4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15만 원 깨고 내려갔을 때가 11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124만 주예요. 엄청나네. 네. 오늘 전체 300만 주 매도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3분의 1이 공매도란 얘기잖아요. 그니까 이 큰 돈을 쏜 쪽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계속 더 공매도를 쳐서 누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이렇게 해놨으니. 그렇죠.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반등하더라도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의 그 규제 이슈가. 네. 그리고 카카오의 그 문어발 그 기업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규제의 폭풍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걸 기반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당연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오를 만큼은 빠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항상 이제 박스를 그려드렸었잖아요. 박스 상단, 박스 중단, 이제 박스 하단. 오늘 박스 하단이 뚫렸죠, 살짝. 뭐 완벽하게, 아이고야. 조금 살짝 확대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때도 여기 이렇게 갭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 15만 5천 원, 6천 원 여기 강하게 다시 이번 상승할 때 못 돌파하면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매도해놓고 보세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 거기 걸렸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날이잖아요. 이날 딱 여기 중간에 있었던 요 갭만 딱 메우고 그 다음 날서부터 빠진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고점이 15만 7,500원인데 정확하게 아마 그 갭을 메우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위쪽의 갭도 메우고 아래쪽의 갭도 항상 메운다라고 저는 갭 이론자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전에 어제, 그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밀렸다가 쭉 끌고 올라오긴 했어요. 꼬리를 달면서 쭉 끌고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가 좀 많지는 않았었고요. 또 어제 음봉에서 어제 좀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어제 음봉으로 봤을 때 어제는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거래가 좀 감소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음봉이 나와도 이 길게 형성된 이 아래 꼬리의 이 중간 딱 거기에 맞춰놓고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제가 뭐 제 고객분들한테도 그 기사를 먼저 보고 장전에 한 7시 때 다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그걸 봤으면 나는 시가부터 매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넋놓고 있지 말고 기사를 항상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셔야 돼요. 제 손님도 이제 온라인 고객분인데 카카오를 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사세요 그랬더니 많이 빠졌길래 싸서 그치. 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그 기준으로 사죠. 보통.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약간 좀 멈춰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장대 양봉의 개파락의 음봉. 뭐 제 논리대로만 따지면 이 갭도 언젠가는 매꾸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장대 음봉의 이 중간 허리 정도는 얼마죠? 14만 5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 여기 저점권이 오늘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이 지지선이 깨졌을 때 14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일정 부분 비중 조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반대로 난 괜찮아. 카카오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오늘 급락을 또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13만 원대 가니까 잘만 올라오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었겠죠. 그렇지. 하지만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었잖아요. 지금과 그때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14만 5천 원. 오늘 절대적인 음봉의 중간 허리선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나중에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보시고
돌파 못하고 다시 되밀린다 싶으면 절대적으로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좀 안정되게 좀 기다려 주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외로 올라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을 강하게 재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확실히 비중을 줄여놓거나 매도해 놓고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다면 일단 말씀드리고 매수는 내일 조금 더 떨어진다 해도 매수 관점은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만약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많이 빠지면 난 트레이딩 한번 노려보겠어라고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투자자들의 마음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밑에서 사건 더 밑에서 사건 어쨌든 간에 저는 리바운딩을 해서도 오늘 장대 음봉의 그 중간 정도를 못 넘는다라면 매도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락했을 때 사서 나는 고가격에 그럼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아무 이슈 없이 빠졌을 때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슈가 발생해서 빠졌고 단순히 그런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규제 이슈보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다른 규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게 시작일 것이 시작일 수 그런 있다. 우려감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히 그거를 미리 우려하는 게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조금 두드려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점인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가 뭐 주가가 요 정도 때 나왔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자회사들 플랫폼들의 그런 가치 시너지의 기대감,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다 녹아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반대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차트에 녹아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14만 5천 원, 뭐 강한 저항대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14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와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번 단타 쳐봐야지 하고 사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12만 5천 원 언저리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네, 그래서 조금 더 12만 빠질 원에서 12만 가능성이 5천 원, 네, 이 부분까지도 고려는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보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이 이슈로 뜨문뜨문 매를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막 그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근데 또 덜 빠졌다고 하기에는 또 2%, 3% 차이 뭐. 뭐 사실 네이버가 국내에서 주춤주춤하고 이제 뭐 저기 동남아 쪽이나 일본 이런 데 좀 집중하는 동안 카카오가 거의 뭐 싹쓸이? 뭐 거의 판쓰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80대 할머니도 카카오톡은 다 하니까. 그렇죠. 예, 다 하니까. 그리고 저만 해도 무슨 모든 영수증이나 뭐 국세 내는 거라든지 자동차세 내는 거라든지 모든 세금 내는 거 다 카카오톡으로 다 받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건 맞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공존하고 소상공인들과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뭐 광고 수입을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그 산업 자체를 완전히 다 쥐락펴락하다 보면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정말로 모든 산업이 카카오한테 올인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경계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뭐 사실은 뭐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오늘 한 7%대 빠졌어요. 많이 하락을 했고 역시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실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좀 바닥이고 중간에 한 42만 원 정도 때 지지력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때 한번 그때 한번 네이버도 한번 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도 이번 반등에서 역시 직전 고점대에 돌파 안 되고 막혔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뚫고 가려고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단 이틀 만에 정말 초토화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21선이 하향하다가 우상향 전환하다가 오늘 장대 음봉 한 방으로 다시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속해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61선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죠. 61선이 살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역시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뭐 나중에 뭐 중개업 신청을 하고 나라에서 받아줘서 뭐 괜찮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는데 카카오만큼 이런 자회사, 문어발식 이슈 이런 것 부분은 사실 덜 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네이버도 뭐 검색 시장에서는 또
비교 검색이라든지 뭐 역시 이제 뭐랄까요 검색하고 다들 이제 가격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싸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데로 가서 사고 뭐 아니면 뭐 결제하고 그러면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거나 막 이런 부분인데 금융 쪽에서 네이버도 독보적이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네이버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에서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쇼핑 쪽에서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자체도 이 가격대 여기 저희가 이제 줄을 그어드린 가격대가 예전에 여기 이렇게 삼봉이라고 제가 그려드렸었잖아요. 요 삼봉을 넘어서면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부분의 지지력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40만 원 부근이 네이버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40만 원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편이에요. 대신에 하지만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좀 시장 급락했을 때 저점은 한 42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42만 원은 네이버가 안 깨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했던 상황이라서 반등을 하더라도 42만 원대 안착을 하면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 반등을 하더라도 42만 원을 돌파 못하고 되밀려서 오늘 종가가 깨지면 더 내려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하시면서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여기 그어드린 이 선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38만 원 부근 때.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만약에 반등 실패하고 되밀리면은 이 가격까지도 염두에 두는 투자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뭔가 좀 스크래치가 생긴 종목들은 그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뉴스, 어제 나왔던 뉴스 데이터 보면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해외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좋아지고 그런 데가 에듀소프트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크래프톤이나 뭐 펄어비스나 이런 애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부분인데 주가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NC소프트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기대감의 상실인 거잖아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저들에 대한 이제 갈등, 유저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역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유저들과의 갈등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좀 덜 나쁘게 말하면 카카오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악질이라고 그런 상공인들한테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 하락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6만 원 정도 대 35만 원 정도 대가 최대 하락 가능하겠지만 중간에 한 38만 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력이 있는 편이고요. 이 종목이 좀 추세를 계속 살리려면 적어도 40만 원은 강하게 안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4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의 종가가 또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수급을 살짝 살펴보면 네이버도 뭐 어쩔 수 없죠. 연기금은 그동안 좀 꾸준히 팔아왔었거든요. 투신권에서도 좀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 오늘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뭐 카카오보다는 좀에 덜 팔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샀던 거 거의 한 5분의 3 이상은 던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 근데 이걸 또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카카오만 아까 안 봤었는데 카카오도 연기금이 지금 67만 주나 매도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도 사다 팔다 했지만 이렇게 연기금도 강력하게 판 적은 없었거든요. 사모펀드랑 투신도 다 던지고 이 증권 쪽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공매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강력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서 수급의 변화를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그쵸. 잘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정말 이걸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냥 시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여튼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러려면 일단 여러 가지 정책 나오는 뉴스라든가 네, 당분간은 뉴스하고 수급 꼭 이걸 보셔야 될 것 계속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저거 한번 볼까요? 일단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전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네. 한 단계 좀 다운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어떤 지표를 보면서 추가 하락이 또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은 많아요. 이거 그 없으면 많다는 잇몸으로 의미는- 가고. 개별 장르로 간다. 네, 왜 숫자가 안 먹히죠? 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네이버 안 가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은 계속 이제까지 흐름 유지할 것이다. 강세장. 그러니까 장은 가게 된다라면. 간다면. 간다라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당분간은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3,100에서 3,200 사이에 박스인데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더 갈 관상인가요? 아니면은 밑으로 빠질 것 같은 관상인가요?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글쎄요.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 여기 물론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올라올 때도 이렇게 짧은 조정 받고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올라오는 폭들을 보시면 큰 폭이 아니라 또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수가 빡빡빡빡 치고 가는 그 탄력도가 확 죽었어요, 지금. 상단이 딱 막혀 있는 거죠, 지금. 3,200. 그러니까 잘 가야 3,25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지수를 더 끌어올려 줘야 되면 뭐가 과연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항상 주가는 실적이랑 같은 방향성을 타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와도 이건 팔고 이건 사면은 똔똔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계속 얘도 사고 쟤도 사야지 탄력이 좋은데 지금 시장의 구간은 이거 팔면 이걸 사고 이걸 사면 이걸 팔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지금은 쪼망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점프업을 하려면은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점프업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큰 변화는 결론적으로는 떠났던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애들한테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내질러 가거나 결론적으로는 걔네들이 내질러 가려면 실적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왜 안 돌아와요?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없어요.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줄어들어야지 제가 이게 결국은 웃을 일은 아닌데 코로나가 그렇다. 줄어들어야지만 기존에 가던 옛날 대장들이 다시 나 컴백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가려면은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뭐 그리고 그 외에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었던 소비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주면서 주가가 빵빵 가지고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네버엔딩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또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은 지금 50%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10월 말 되면 70%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10월 말 11월이 타겟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동남아시아도 상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수급 풀리고 자동차 열심히 만들고 팔고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뭐 전기차를 뭐 2040년까지 뭐 현대차도 뭐 2028년까지 뭐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만들겠다며 그건 아니다. 그거는 모든 차종에서 그 라인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만들 수 있는 뭔가가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지금의 차트는 뭐라 그럴까요? 짧은 박스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추세를 보는 사람인데 이번 장에서 이게 추세를 더 강화시키려면 직접 고점 넘어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구축해놓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쐈어야 되거든요. 근데 쏘지 못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쏘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쏴주면서 다시 살려줬으면 좋았었는데 못 살리고 엎어질 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확대해놓고 말씀드린다라면은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위로 빡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번에 급락을 한번 먹었잖아요. 이때 급락을 먹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지표가 안 좋은데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표가 안 들어서네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렇죠. 돈을 막 쏟아 부었지만 고용이 안 좋네?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안 하겠네? 금리 인상도 뒤에 하겠네? 그러면 그 쏟아 부은 돈들로 계속 돈놀이를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돌아오거든요.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면 원위치 돼요. 지금 많이 가는 종목들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 실적이 나오나요? 안 기대감이죠. 나오잖아요. 다 기대감이잖아요.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실적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주가가 오른 만큼은 뭐 2030년, 40년까지 다 보면서 지금 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수주 받은 거, 계약한 거, 뭐 캐파 증설한 거, 풀캐파로 돌아갈 거 다 감안해서 오르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미리 움직이면 당연히 그에 맞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거나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여기 3,200대에서 돌파 시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3,100에서 3,200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21선이 아직 하향하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이 21선이에요. 코스피 21선은 하향하고 있고 하향하는 21선은 지지력이 없어요. 하향하는 21선을 지지력을 만들어 주려면 거래가 붙어주고 양봉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하향하고 있는 21선은 지지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21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21선이 돌아갈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3,100선이 바닥선이고 3,200선이 저항선이라고 따진다면 중간대가 3,150 나오잖아요. 오늘 종가가 3,162예요. 장중에 3,157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면은 이번 주 내일 만기잖아요. 내일 만기하고 금요일 날까지 해서 3,150대는 계속 좀 잘 지켜주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좀 한 번 더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면 주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점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음봉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다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장이 갈 때는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가는데 얘는 이렇게 빠질 때는 고점이 계속 내려가면서 가고 있을 때는 하락이에요. 지금 5일선 타면서 5일선 저항 맞으면서 계속 빠졌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5일선을 계속 밟으면서 올라왔었었는데 이제 또 다시 5일선 또 저항을 맞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5일선을 타려면은 결국은 또 3,200대를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또 지난번처럼 뭐 3,100에서 3,200 사이 박스 중단부 3,150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오르면 B 빠지고 B 오르면 C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최근에 한 바퀴씩 이제 급락한 이후에 섹터별로 한 바퀴씩 다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때리잖아요. 또 이런 흐름이 다 나오고 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순환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200대에 막혀 있고 그걸 뚫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은 외국인의 기관과 다른 주도주들의 실적 돌아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추석 전까지 좀 힘들고요. 추석 이후하고 한 4분기 정도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현대차의 실적 돌아가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시장이 좀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개별주 난리치는 거는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10월, 11월에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아니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고요. 대형주들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때는 대형주들의 힘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아무튼 차트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3,100이 다시 깨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0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거의 카카오랑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카카오하고 차트가 비슷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시장이. 뭐 월봉으로도 그럴 수 있고 주봉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대 옛날에 한 2,800까지 열어놓고 봤었었는데
뭐 그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다 치면, 3,100이 다시 깨지면 3,000도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잘 가야지 계속 주가가 잘 가는 편인데, 오늘 바이오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차트는 코스피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도 지금 미국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시피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항상 만기 주간에는 코스닥이 좀 선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코스피 200 선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현대 상황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뭐 여기도 안심할 수준은 아직 아니고요. 아직 21선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 돌리려면은 주가도 다시 조금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1037이죠. 코스닥은 하여튼 최대 지지선은 한 1000 정도에다 놓고 네,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1000이 다시 깨지면 그 다음 반등했을 때 1000 한 3, 40선에서 막히고 또 되발락하면은 그때는 좀 시장이 좀 걷잡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세는 유효하다. 60일선도 살아있고 뭐 21선과 5일선이 60일선을 따라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한테 3, 4분기, 4분기에는 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낙폭 과대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네네. 그 갑작스런 이슈로 이렇게 폭락한 업체들, 결국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 네네. 이슈와 함께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일단 아모레퍼시픽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아유 진짜 요새 코스맥스는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한번 잠깐 차트만 살짝 볼게요.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도 뭐 절대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강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갑자기 이제 무너진 뒤로는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LG생활건강도 이제 LG생활건강의 차트가 이렇다라는 거를 이게 잠깐 보시면 LG생활건강도 요 정도는 일정 부분 좀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었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깨졌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돌파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화장품 섹터가 다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들이 안 좋잖아요. 너무 경쟁자들도 많고. 그렇죠. 네, 경쟁자가 너무 심해.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로컬 업체들이 뭐 너무 잘 나가서. 근데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잘 나가니까 코스맥스가 잘 나가거든요. 다 만들어주니까. 막 OEM 해주니까. 네, 다 만들어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LG생활건강도 고점 찍고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지지력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급등한 이후에는 뭐 이건 뭐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는 LG생활건강도 이 가격대를 넘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이 깨지면 그게 저항선이 된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이 지지선이었던 부분이 저항선이 된 부분을 넘지 못하면 항상 비중을 조절해놓고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LG생활건강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긴 해서 요번에 추가 하락이 더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LG생활건강도 하여튼 최대 폭으로 보면 하여튼 140만 원 정도 계속 지지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이랑은 차트가 조금 다른데요. 한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줄줄 흘러왔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좀 의미 있게 21선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안 좋아요. 중국에서도 안 좋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장도 철수하고 그렇죠. 계속 철수하고 국내도 계속 안 좋고 안 좋았었는데 너무 안 좋았었으니까 뭐 더 안 좋아지겠냐라는 심리도 좀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다가 계속 이제 요새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점을 찍고 21선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국민재난지원금 뿌려지면은 뭐라도 사겠지라는 심리로 요새 뭐 음식료 초코파이도 올라오고 뭐 음식 술도 올라오고 뭐 이제 화장품도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오늘 또 급락을 먹은 케이스인데 오늘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3분기도 안 좋다. 2분기도 안 좋았지만 3분기도 안 좋다. 안 좋은 이유가 중국? 중국도 안 좋고 국내도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장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 많이 철수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계속 철수했고 또 이제 2분기에도 좀 안 좋았었는데 뭐 이니스프리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매장도 많이 없애고 하면서 이제 저치부심했는데 또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불을 확 지른 거죠. 안 좋다고. 예, 안 좋은 거 아는데
확인 한 번 더 시켜주니까 오늘 또 시장은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에 실적 조금이라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3분기도 안 좋다니 그냥 너도나도 일단 팔고 보자. 항상 실적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공격적으로 빠졌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은 오늘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아주 그냥 거의 초토화 시켜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투신도 15,000주. 오늘 외국인이 18만 주. 네, 18만 주나 매도를 했어요. 진짜 많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개인들이 좀 다 받기는 했는데 아무튼 뭐 화장품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브랜드 화장품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작은 중소형 랩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화점 위주로도 하고 물론 아모레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죠. 아모레도 그렇고 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면세점에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신세계도 많이 올라왔는데 면세점 매출 좋대요.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안 좋다고 이렇게 빠지는 것만 봐도 좀 너무 뭘까 과잉 반응했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날이 날인지라 오늘 그냥 다 폭락하는 날인지라 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늘 좀 폭락과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에모레이 요새 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선도 올라타고 나름 어떻게 좀 주가가 해보려고 어제까지만 해도 요 음봉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면서 괜찮아지네?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자리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방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오늘 사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역시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이 음봉 떨어지는 이 가격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선을 이제 그은 게 이 음봉의 중간 허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 날 저점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요 날 또 저점이랑도 맞닥뜨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날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손절은 했어야 된다. 사실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깨졌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된다. 다만 뭐 그러면 여기도 저점 있잖아라고 생각해 보실 그러니까. 수가 있겠죠. 그쵸? 이날도 저점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선은 이게 좀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게 직선이라보다 이렇게 긋다 보면은 이제 균형점들이 나와요. 보면 이날 음봉도 저점, 여기 이날 시가도 저점, 다 일치하거든요. 이 저점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가격대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리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지지대가 오늘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다음에 반등할 때 한 21만 5, 6천 원대. 강한 좀 저항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겠네요. 그럼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네. 내일 좀 떨어지거나 더 하락을 해. 네. 그러면 저가에서 누르고 들어가도 돼요? 얼마까지 빠질 때를. 내가 모르지. 그냥. 내일 뭐 1,000원이 빠질지 2만 원이 그렇지. 빠질지. 얼마가 빠질지 모르나. 그러면 그냥 이 가격대라면. 아, 내일 이 가격대다? 이 어때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수급 매도가 없고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붙어주면서 20만 원이 안 깨진다라면은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항상 아모레퍼시픽을 매매했을 때 항상 20만 원 아래권에서는 리바운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는 좀 쌌다라는 인식?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선을 놓은 자리도 지지선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얼마죠? 19만. 8,000원, 2,000원, 그냥 20만 원 정도라고 러프하게 보실게요. 그러니까 19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저희들 정도면은 네 거기가 지지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여기 좀 지지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좀 고점대였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점대. 네, 요 부분에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 연결한 선이 요 가격대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만 5천에서 20만 원 사이 들어온다라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가능하다. 다만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21만 5천 원, 뭐 이 정도를 다시 또 통과를 못한다. 그리고 뭐 다른 뭐 긍정적인 이슈가 없다. 그랬을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내고서 시장이 다시 또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그 한 개의 뉴스, 리포트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세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 또 메디톡스 한번 가볼까요? 아 진짜 오늘 메디톡스는 또 우리 눈물의 박 종목입니다. 부장님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사실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좀 많이 가긴 했었었는데 다시 그 뒤로 내려왔네. 다시 또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이것도 그때 그어드린 선인데 오늘 또 통과됐잖아요, 밑으로. 근데 이 메디톡스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뭐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싸웠잖아요, 대웅제약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겼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국가 출하 승인도 계속 받고 이제 보톡스를 좀 팔기 시작하니까 제가 메디톡스를 최근에 가장 우려했던 게 얼마 전에 무슨 글로벌로 엄청 잘 싸우는 로펌을 섭외했대. 그래서 내가 또 싸움을 시장을 하려나 보다 생각해서 당분간은 좀 보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송에 너무 지쳤는데 또 소송을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는 그 대상이 휴젤이라더라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부터 메디톡스는 휴젤 한다고 떠들고 다녔었어요. 고소한다. 네. 한다고 떠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외에 뭐 일부 업체는 뭐 메디톡스랑 뭐 합의를 했네 뭐 이런 소문도 살짝 있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속 그래 왔었어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는 그거였었잖아요. 메디톡스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액상형 보톡스 이노톡신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톡신과 이제 성분이 똑같은 그런 액상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특허 물질이겠죠. 그 특허 물질을 이제 미국에 있는 엘러간사를 통해서 이제 임상을 했고 그게 임상 3상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요. 8년 동안. 근데 이제 엘러간은 이제 에브비한테 이제 인수를 당한 상태니까 이제 에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8년 동안이나 임상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결과가 도출이 안 됐던 상황이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좀 의혹의 눈을 뜨고 봤던 거예요. 메디톡스가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계속. 그거는 메디톡스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쵸. 음모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임상 3상이 통과 못 될 정도의 어떤 기술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미 그 사이 동안에 그거에 대한 뭐랄까 임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만들 수 있는 능력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엘러간은 습득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다시 해도 혼자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계속 지금 특허 소송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특허 취소도 방하고 그런 그 액상형 보톡스가 가질 수 있는 뭐 약간 그러니까 성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얼굴에 효과가 더 뭐 빨리 가고 오래 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효해달라는 판결들이 많이 나와서 뭐 그것 부분 때문에도 메디톡스가 빠지긴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결정됐는데 제목만 보면은 미국 진출 뭐 암울해졌다라던가 뭐 어려워졌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게 실질적으로 보면 메디톡스는 이미 대웅제약에서 팔고 있는 그 라보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로열티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는 업체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해서 그 에볼루스라는 기업에 지분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지금 에볼루스 거의 최대 주주예요. 거의 메디톡스가 거의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엘러간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메디톡스가 결론적으로는 에볼루스의 대주주면은 에볼루스가 팔고 있는 라보타도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고 또 메디톡스는 그 에볼루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또 어떤 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 경쟁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좀 어떻게 해서 보면 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에볼루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습득했겠고 뭐 특허도 최근에 뭐 풀렸고 뭐 무효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 꺼져.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에볼루스는 뭐 그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메디톡스를 8년 동안이나 방해했다. 이거는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항상 주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그런 기사화된, 그러니까 특허 반환된 거. 근데 특허 반환됐다고 해서 메디톡스가 당장 손해보는 건 사실 없어요. 그동안 받았던 자금 한 1,100억 정도 되는 거 토해낼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가져와서 이미 임상 3상까지 한 내용을 이제 에브비한테 받아와서. 자료는 다 주기로 했다. 뭐 네. 자료 다 받아서 이제 메디톡스가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면은 또 역시 뭐 에볼루스 대주주이다 보니 미국 시장에 또 진출하실 수 있는 상황이 더 끌어보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걸 또 되게 안 좋게 그러니까 뉴스가 안 좋은 면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은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악재로 작용했고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건 또 소송전이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또 로펌 섭외했다고 그랬을 때부터 아닌 것 같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메디톡스도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 뭐 진출하려다가 휴젤한테 뺏기고 못 갔지만 뭐 미국도 그 메디톡스 대표의 미국 시장 진출이 꿈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기사가 가뜩이나 좀
이쪽 헬스케어 섹터, 뷰티 섹터 안 좋았던 심리에도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헬스케어, 미용, 헬스케어 섹터 다 안 좋아요. 임플란트 쪽도 다 급락했고, 뭐 그런 뷰티 케어 쪽들도 다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급락했다라고 보는데, 그냥 저는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저 아시죠? 저 갭 이론 신봉하는 사람인 거, 저 이렇게 좀 내려올 때 15만 원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쪽 갭. 네, 빵꾸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이거 윈도우라고 보통 부래요. 구멍이 뚫려서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거 매우러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내려왔고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메어졌고 메어지고 나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바닥을 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앞에 있는 갭은 메꿔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숙제는 하나 해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메디톡스가 보여질 부분들은 지금 뭐 오늘 나왔던 그런 뉴스들과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노톡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임상을 뭐 자체적으로 뭐 하거나 해서 제품화 시키고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내 뭐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다. 다만 이제 갈 길이 좀 멀어진 거죠. 갈 길이 약간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로펌 섭외했다부터 안 좋았었고 계속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걸림돌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냥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매울 건 매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5만 원대에서는 자리만 잘 잡으면 괜찮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네. 뭐 약간 더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든 지금 네. 가격대라면 지금 매수 슬슬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디톡스 특히 그 보톡스 사실 보톡스도 지금 화장품이랑 똑같아요. 경쟁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도 엄청 싸고 경쟁이 엄청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분말을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맞는 스타일인데 메디톡스는 이제 액상형 보톡스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악재가 더 두드러지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은 오늘의 급락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메디톡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메디톡스는 이게 이쪽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이 박스인 거잖아요. 메디톡스도 실질적으로 메디톡스도 25만 원과 14만 원, 15만 원 여기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치가 지난번에 뭐 한 12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그 만약에 이탈돼서 좀 더 내려가 주면은 분할 매수는 가능할 수도 있는 15만 가격대다. 원대 정도에서. 네, 15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 사이까지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재도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잖아요. 네, 휴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휴재의 실적이라든지 가치 대비하면 메디톡스의 지금 가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15만 원 부분을 지지선으로 해서 넘나드는 중심에서 놓고 위아래권에서는 좀 시장 봐가면서 천천히 뭐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조금 분할 쪽으로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톡스 시장이 상당히 좀 과다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 화장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만큼 또 보톡스가 화장품처럼 돼버린 상황이기도 그렇죠. 해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톡스라는 게 미용 목적도 있지만 치료 목적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치료 목적에 있어서 뭐 메디톡스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4만 원, 뭐 최소한 15만 원 정도를 넘나드는 부분으로 해서 추가 하락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만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추가적인 악재 가운데 하나로 이제 매출이 네. 유지가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거는 다음 뭐죠 10월달 이렇게 되는 그 3분기 네. 발표를 지켜보고 나서 하긴 좀 그, 늦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수급만 보셔도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기관은 그냥 싹 다 팔았잖아요. 외국인도 팔고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그래도 뭔가를 많이 정보가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판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로스컷이죠. 거의 그냥 제가 봤을 로스컷으로 때는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로스컷 같아요. 원래부터 좀 흘러 내려와 있어서 계속 조금씩 매도하고 관망하던 상태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그런 가능성 이게 제가 그 메디톡스 그런 네이버에 가면 토론방 있잖아요. 네. 거기 가 보면은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 어쩜 그렇게 정보가 빠른지 뭔가 계약이 FB랑 틀어졌다. 아, 그래서 뭐 정 벌써 대표가 미국 갔다. 그 얘기 제가 몇 주 전부터 봤었거든요. 뭐 내부에서 나왔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엄청난 전보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정말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때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때쯤. 그때서부터 흘러내렸던 걸 수도 있겠네요. 요때쯤이었던 것 심리가. 같아요. 네, 요때쯤이었던 것 같긴 해요. 또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쉽네요. 지금 이 메디톡스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먼저 그냥 좀 용감하신 분들은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 분은 다음 달 실적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근데 이미 가격은 많이 내려왔으니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서 나는 한번 공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15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접근 시도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겠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안전빵 위주다. 그럼 한 3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메디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 이슈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천천히 진입하셔도 뭐 무리는 없는 구간. 뭐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계속 박스거든요. 그렇죠. 박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또 박스 하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의 완벽한 좀 지지력을 하실 필요까지 있겠죠. 여기 오늘 그 공매도 현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여기- 한번 예. 보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4만 주. 좀 많이 들어왔네요. 평소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것이 이게 공매도가 추가적인-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급격하게 빠지면서 뭔가 악재나 뉴스가 나온 쪽으로 공격적으로 붙어요. 요새는 보면은 공매도가 나는 이 종목이 안 그렇죠. 좋아서 악재가 공매도를 있을 칠 때. 거야 이게 아니라 뉴스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 그냥 공매도가 그냥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여기서도 사실 여기도 좀 들어왔잖아요. 보통 뭐 2,000주 뭐 몇천 주였었는데 여기 18만 원에서도 18,000주 정도가 공매도가 들어왔었고요. 여기 19만 원대에서도 공매도가 들어왔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겠죠. 그죠? 그쵸, 지금 많이 여기 15만 19만 원대에서 하신 분은 20% 이상 수익 났잖아요. 그리고 요 18만 원대에서 하신 분도 꽤 수익이 많이 나 있고 오늘 4만 주 하신 분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셔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15만 원 언더라면은 뭐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엊그저께인가 공매도 열심히 들어간 종목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던데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요새 일주일 동안 공매도 친 사람 죽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메디톡스 보유자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참고하시고요.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좀 오늘 쫙 좀 쇼커버링 많이 나오는 거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매도 치다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때는 항상 보면 쇼커버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뭐 일단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공매도가 또 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겠죠, 저희. 근데 제가 봤을 때도 SK케미칼이 많이 빠지고 싼 거는 맞는데 아까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헤지펀드 요구를 들어줄 리도 없고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상승은 그네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여기에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 올라왔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SK케미칼을 좋게 보거든요. 최근에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소재 쪽들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상태고 폐기물 이런 부분들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봤었었는데 주가가 이것도 좀 요새는
차트만 놓고 보시면 SK케미칼도 그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우르르 하면서 올라갔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져면서 이제 60일선에 닿고 나서 반등을 하잖아요. 또 반등하고 21선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또 여기 또 60일선에서 또 반등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막혀도 올라가고 있는 60일선에서는 막혀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21선이건 60일선이 저항이 센 거지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들은 저항이라기보다는 뭐 잠깐의 걸림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결국은 걸림돌하고 조용히 내려왔는데 오늘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SK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답은 정해져 있죠. 28만 원을 계속 잘 지켜주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이 계속 잘 지켜주는 상태에서 수급이 계속 양호하게 붙어주면은 다시 좀 저점에서 탈출하는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사실 좀 이게 좁게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한번 세게 뚫었다가 다시 박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박스 그 중단부, 이게 중단부 되겠죠. 이게 되게 좁은 박스였지만 이 좁은 박스의 중단부에서 지금 지지가 된 상태에서 그 박스권을 다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박스 상단부였던 28만 원 부분을 계속 잘 유지만 해준다라면은 추세를 좀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겠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초강력 저항대가 35만 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35만 원 정도의 저항대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수급만 놓고 보시면 오늘 최근에 좀 기금이 조금씩 샀어요. 네. 기금 조금씩 사다가 오늘 좀 많이 샀고 외국인도 좀 많이 샀잖아요. 샀네요. 네, 개인들은 물렸던 종목 시원하다 그러고 오늘 급등에 다 매도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이 계속 매도 치다가 오늘 이것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쇼커버 내지는 환매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좀 거래가 많이 붙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고 저항선을 뚫을 때 거래가 많이 실려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현재 SK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정확하게는 한 27만 한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 지지선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제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냥 28만 원을 계속 좀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약간 장대 양봉의 중상단부 쪽에서 좀 요 지지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SK케미칼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도 도출해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30만 원 최대 저항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30만 원 돌파돼도 여기 윗꼬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3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32만 원. 네, 단계적으로 좀 저항대 보시고 그거 뚫어도 35만 원에서는 걸린다 생각하시고 네, 차익 실현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또 조정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뭐 거기까지 가주면은 뭐 엄청 많이 가는 건데요. 그럼 35만 원까지 가면 20% 이상 여기서 더 가는 거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돌파가 최대 난제예요. SK케미칼이 최근에 계속 30만 원대에 안착을 못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윗꼬리는 다 많이 달리고 뭐 32만 원도 찌르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가는 다 30만 원 밑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만 원이 최대 저항대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붙어주면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 보실 수 있겠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 헤지펀드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변수일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 예전에 그 SK의 그때 그 주주로 들어와가지고 행동주의 했던 네. 그게 소보린이었나? 되게 오래전. 네, 되게 오래전인데. 네, 그래서 맞아요. SK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막 경영권 문제까지. 네. 막 예전에 하면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그 뭐지 장부 기장한 거 그거 가짜로 한 거 갑자기 분식회계. 분식회계 때 빠지고 나서 그 뒤에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헤지펀드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개입이 되면서 뭐 경영권 문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서도 엄청 많이 갔었는데 SK케미칼한테 요번에 좀 얘기한 쪽에서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SK는 그때 지분 구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거니까. 예전에 뭐 현대차한테도 맨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데 있는데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분 구조가 뭐 확실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또 이제 보호해소가 이제 마침 풀릴 때가 됐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이제 비쌀 때 좀 잘 팔아봐라 뭐 이런 뉘앙스 정도 아니었을까요? 걔네들 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상단을 잘 네, 28만 원 지지선, 30만 원 최대 저항대 돌파 여부까지 좀 챙겨 보셨으면 보면서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메디톡스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음 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뭐 기업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다시 시간의 문제지 또 어느 순간 또 회복할 수 있겠다. 뭐 아무튼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체계적인 위험이랑 네.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그 기업 가치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체계적인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대외 변수 때문에 빠진 거와 내 내부 변수 때문에 빠진 거를 좀 잘 고려해서 해당 종목들을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에 제한이 걸려버리면 역시 기업 가치를 좋게 봤던 분들이 다시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정말 지금 뭐랄까 고민을 주가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위기 내지는 최대 변곡점 기업 가치의 나중에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는 조금 타격이 덜할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타격이 많이 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은 영향도 받겠고 또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이렇게 규제를 받다 보면은 뭐 여론의 칼날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도 조금 계속 챙겨 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좀 무겁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기인데 네. 항상 만기 전에 많이 빠지면 또 사실 만기 날은 괜찮은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기운 내시고요. 내일은 힘차게. 힘차게 시작하시죠.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우리 버벅대지?